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8일 찐시황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될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점의 장시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장기전 방송을 광복절 때문에 쉬어가지고요. 오늘 목요일 날 이번 주는 처음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시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시장 좀 보다 보면 조금 답답해요. 2,500선 이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조금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2,500선을 억지로 좀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어떤 2,400에서 2,500을 뚫을 때까지로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계속해서 내달릴 줄 알았건만 결국은 그 언저리 부근에서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조금은 답답한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다행인 거는 그래도 우리 시장 모습이 약세로 시작하더라도 장 후반 막판에는 그 빠졌던 폭, 그러니까 낙폭을 조금 많이 만회를 하고 줄이면서 다시 시장을 마감시키는 정강후약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거는 아직은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이 강력한 모멘텀,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랠리를 좀 큰 폭으로 시장을 올려가면서 진행되지는 못할지언정 다만 시장의 어떤 힘 자체, 체력 자체는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이제 종목별로 보시더라도 어떤 종목은 빠지는데 그게 어떤 폭락의 느낌을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장의 주도주들도 일시적으로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조정이 있기는 하나 그것들이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을 무너뜨리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실 매매로 접근을 해보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제 9월 금리 인상도 남아 있고 8월도 좀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난 부분들을 갈무리를 조금씩 해가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내가 주식을 몇 프로 정도 최근에 좀 사서 장차장 말 듣고 사서 또는 이제 제 고객님들도 지금 이게 수익이 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만큼 이 마이너스 난 부분들 올라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좀 팔고 싶은데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일전에 한번 제 어떤 주식 매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사고 싶을 때 한번 참고 팔고 싶을 때 팔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500이 되기 전에 현금 비중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했고 또 물려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이제 원금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좀 생겨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또 주변에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들이거든요. 똑같은 상황들을 겪고 있으실 텐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그러면 저는 그냥 똑같이 얘기합니다. 팔고 싶을 때는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팔까 말까 고민될 때는 팔아야 되고 살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한 번 더 참으셔야죠. 근데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장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또 폭락할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내 계좌 전체 잔고는 작년 대비해서 YTM으로 수익률이 아직까지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려면 내가 생각해도 좀 깝깝한 것 같고 이런 좀 고민이 드는 시기란 말이죠. 어느 정도 장이 바닥에서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팔아놓고 보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덜 먹는 건 좀 괜찮아요. 30% 오를 거 15% 20%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또 마이너스 되면요. 더 기회가 없어집니다. 올라갈 때 쫓아타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가지고는 일정 부분 수익률을 넣을 수 있지만 그 달리는 말에 잘못 올라타거나 아니면 달리는 말을 이게 말이 지칠 때까지 계속 타고 있어버리면 말도 꼬꾸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사실은 또 내 잔고 계좌에 현금 비중이 없고 어디서 끌어와야 되고 그러다 신용에 손대게 되고 대출 끌어다 쓰고 이러다 보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어떤 수익률을 조금 챙기셨다면 최근 시장에서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난 좀 다른 종목이 좀 보이기도 해
근데 이제 요 종목에 대해서도 괜찮기는 하나 다른 종목 좀 보인다고 하면 그 종목을 향후에 다시 매수할 수 있으려면 현금 비중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그 기간으로 9월 전까지 조정하는 기간으로 좀 삼아줬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제 그 이제 연준 7월에 이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근데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 내용이 발표되면서 미국 시장이 좀 빠졌는데, 전 최근에 이것도 좀 신기해요. 피디님도 좀 느끼셨을 텐데, 미국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 시장이 먼저 오릅니다. 미국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어제 우리 시장이 먼저 빠졌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그 차이를 맞춰요. 이게 느낌이 좀 그런 게, 이게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 1등이고 최근에 중국이 저렇게 미국을 견제하면서 뭔가 좀 싸워보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든 게, 솔직하게 미국이 다 해먹잖아요. 금융시장을 이게 미국이 다 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JP모건 골드만삭스는 한 번도 돈을 못 벌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예? 맨날 리포트는 거꾸로 쓰고 사야 된다 그러면 팔아야 된다 그러고, 팔아야 된다 그러면 사야 된다 그러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저게 이제 기간의 앞잡이도 됐었었죠. 물론 이제 뭐 미국의 뭐 JP모건,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은행들처럼 큰 어떤 투자은행과 비교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오해의 요질, 이 소지가 있는 이 짓들을 하니까 미국인들,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돈들을 벌고 시장의 어떤 우리 같은 순수한 정말 열정과 이 오로지 깡만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정말 나락으로 이끄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그런 게 너무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다 오지 않았냐, 일부 이제 랠리가 끝나가려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유튜브나 다른 방송들도 보다 보면 좋은 종목들도 많이 말씀하신 분들, 그 좋은 시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주로 보면 이게 참 그 태조이방원 얘기만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 종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주도주들도 힘이 없어지고 그 종목들만 일부 빨간불들이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체력이 처음 올라올 때만큼 확 좋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폭락의 조짐이라든지 단기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주도주들이 확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은 아직은 아니지만, 체력이 조금씩 떨어져 간다는 거, 모멘텀을 조금씩 잃어간다라는 거, 시장에서 우리가 해볼 만한 종목들이 사라져 간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제가 생각하는 고민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이제 연준 그 의사록 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 연준 의사록을 발표하고 나서 미국 시장의 어떤 이 투자자들, 그리고 미국 시장의 투자은행들, 그리고 그 시장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저희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심리인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증시의 참여자들이 이 연준의 매파 강도가 줄어들 가능성을 너무 일찍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연준 멤버들은, 그러니까 연준 이 FOMC 이 의사록에서 이 패드의 멤버들, 연준 멤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 기준금리를 충분히 올려가지고요, 경기를 둔화시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경기를 일부러 위축시키고 둔화시키는 겁니다. 왜? 작금의 인플레이션은 공급단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단에서 발생한 문제가 커지면서 공급을 제때하지 못하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단의 수요 욕구를 줄여버리면 되는데, 수요 욕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를 위축시켜버리면 돼요. 시장 안 좋고 경기 안 좋다는데 누가 지갑 열어가지고 막 흥청망청 써댑니까? 뭐 상위 1%도 아니고. 대부분의 어떤 이 시장의 어떤 시장 경제 참여자들은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저축을 하려고 하고 소비를 좀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급단에서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금리까지 올려가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그렇게 기준금리를 충분히 올려가지고 경기를 둔화시켜서 인플레이션과 싸울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기까지 시켜가면서까지요. 근데 우리는 6월 CPI 나오고 나서
9.1% 나오고 나서 7월 CPI가 8.5%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이션은 빠지는 게 아니라 두세 달 정도 또 세네 달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해야지만이 그 명확한 방향성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제 한 달 지났거든요. 고점 찍고 한 달 빠진 거잖아요. 뭐 9월달 이제 8월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처지든지 빠지든지 하지만 연준이 목표한 인플레이션 수치는 2%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음 9월 달에 이제 8월 CPI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8.2% 또는 8.5%, 8.7% 나와도 돼요. 9%만 다시 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 되는데 그때 가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기회가 오겠구나라고 저점 매수를 할 준비를 할 텐데 또 누군가는 그걸 공포로 조장을 하겠죠. CPI 아직 잡힌 게 아니구나. 지난달에 8.5% 나왔는데 8.2%, 8.4%가 안 나왔기 때문에 또 8.7%가 나왔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은 아직 잡히지 않았구나. 또 이런 공포감을 좀 조성을 하고 또 연준이 또 그에 따라 가지고 9월 FOMC 때 또 한 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또 시장은 얼어붙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보고 좀 고민을 해보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긴축이 너무 약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하고, 그러니까 연준 의사록을 보면 과도하게 긴축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마이너스 성장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모두 있습니다. 연준 이 의장들이 얘기를 한 것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슨 얘기냐면 이 회의 이후에 있던 그러니까 7월 달에 나왔죠. 7월 달에 나왔던 양호한 어떤 경제 지표, 그리고 높은 임금, 물가, 인플레, 금융 여건 완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파월이 이끄는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정책 행동을 확인시키려는 결의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이런 어떤 확신이 든다라는 회의록이었다라는 거죠. 이거 물론 이제 이게 너무 매파적인 사람들의 이 성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 문맥을 저도 이제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쓱 훑어봤거든요. 문맥을 읽다 보면 사실 FOMC에서 하는 얘기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성향 기조 이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금리를 0.75% 올리냐 0.5%를 올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연준은 여전히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할 거고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는 필연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경기 침체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술주들의 섹터 반등이 굉장히 좀 희망적이었고 우리가 이게 긴축의 끝을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너무 성급하게. 근데 아직은 그게 성급한 판단이라는 거죠. 모든 게 끝난 상황은 아니잖아요.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좋을 때는 챙겨놓자. 아니 제가 제발 좀 말씀드리는데 왜 올랐는데 안 파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못 먹어서 난리인데 먹었는데도 왜 팔아야 되냐라고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방산주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만약에 사셨으면 좀 파세요 제발. 그거 판다고 이거 판다고 여러분들이 가족 여러분들이 파셨다고 하셔가지고요. 이거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물론 좋죠 방산주들. 근데 적당히 수익이 나셨으면 매도하실 줄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을 좀 준비하실 줄도 알으셔야 되고 시장에서 매일매일 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관망할 때도 있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미국이 그런 어떤 경기 침체를 의도하는 금리 인상 그리고 통화 정책을 피면서 사실은 미국은 문제가 없어요. 미국은 전체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는 유럽하고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독일의 산업설문지수 ZEW 경기 센티멘트 지수가 역사적인 저점이랍니다. 마이너스 50 이하로 하락한 적이 독일 통일 이후에 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로존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뿐이었는데 최근에 마이너스 50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미국과 이 유럽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은 가스거든요. 천연가스가 유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천연가스는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보면 7월 말부터 현재까지 유가가 마이너스 한 12%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은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영국의 CPI 같은 경우가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게 언제가 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냐면 제가 3, 4분기를 유럽이나 중국 하나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작살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중국은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유럽은 이런 부분들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겨울 되면요. 난방 수요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요즘 애들 말로 오지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난방 수요가. 그러면 대부분 천연가스, 도시가스 써가지고 난방 돌리는데 그 난방 수요 누가 감당을 할 겁니까? 어떻게 감당을 할 거며 그거에 의해서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풀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 난방 문제가 엄청 더 심각해질 수가 있고 유럽은 아직도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생산 중에 38%가 천연가스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다 미국 천연가스 가져다 쓰고 유럽에서 다른 어떤 수요처에서 천연가스 가져가 버리면 미국도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력 가격이 지금 하방 경직성인 것을 좀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하락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전력 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걸 기대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공산물, 농산물 가격이 빠져가지고 CPI가 하락은 하긴 했지만 일전에 말씀드렸던 코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좀 평이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빠지지도 않고 그냥 이제 플랫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빠지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과연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작 6월 인플레이션과 7월 인플레이션에서 한 달 격차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로 인플레이션이 끝일까요?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 부분이 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더 이상 돈을 풀 수도 없을 거고 풀어봐야 이게 이제 언발에 오줌 눕기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리하게 통화 정책은 사실 공조가 돼야지만이 이게 왁구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긴축은 사실은 따로 별개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완화 정책 같은 경우는 동시에 같이 공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절하되거나 절상되는 현상들이 없어서 금융시장의 어떤 충격이 상당히 좀 덜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막 돈을 푼다고 해가지고 그게 일시적으로 좋아질 뿐이지 계속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 봤었을 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하고 경기 부양 시도하고 있는데 약발이 안 먹히죠. 중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방정부 같은 경우도 지출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그거 지방정부 한두 개 정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채권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회수되는 거 이거 어떻게 또 만약에 만기 돌아오는 거 어떻게 상환할 거면 계속해서 차환 발행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고 애초에 이제 뭐 IT라든지 내수 이런 부분으로 뭐 경제 전환하고 있는데 뭐 이게 치포 동맹이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나라 밖으로도 좀 시끄러운 상황이니까 중국은 안으로도 좀 쪼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진퇴양난의 상황이 좀 겹쳐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뭐 하나 또 추워질수록 뭐 하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분위기가 좋을 때 너무 그 분위기에 취해서 좋아하지 마시고 수익이 났으면 제발 좀 팔으셔서 현금을 좀 마련을 하시고 다음 시장을 조금 준비해 보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게 유럽은 또 이 문제도 있다 그러네요. 유럽은 또 가뭄까지 심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인데 라인강 주변에 그러니까 라인강은 특히나 이제 유럽 내 특히 이제 독일 내륙 운송의 80% 내외를 차지를 하는데 라인강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물류 차질이 심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유제품 운송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가스 얘기했는데 그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가 유럽의 가스 가격이 현재 대비 60%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더 심해지겠죠. 유럽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 송유관을 이게 파이프 공급을 좀 더 감소시키고 중단해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독일이 그 목표로 하는 천연가스 재고가 95%인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산 공급 없이 2달 반은 버틸 수 있습니다. 최대 2달 반까지 버틸 수 있는데 그러면 12, 1, 2, 3, 12, 1, 2, 뭐 추운 겨울은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요, 현재 재고 수준이 77%라고 하거든요. 뭐 더 채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올라버리면 재고 확충했다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올라버리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에너지 대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너지 대란 인플레이션이 지겹다고는 하지만 이게 끊임없이 올 한 해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화두가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수혜보는 업종이나 종목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걸로만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겨운 이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완화되려고 하는 기조를 보이지가 않고 오히려 더 하반기로 가서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대란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의존하는 이 물량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LNG 가스 재고가 없어서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재고 확충에 지금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미리 좀 쌓아놓으려고 계속해서 좀 재고를 확충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에너지 대란이 겨울에 한번 뭐 셧다운이 나올 수도 있고 한번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한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이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고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통화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약발이 안 먹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될수록 시장에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시면서 조금은 몸을 살인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몸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뜨겁게 데피지 마시고 쿨다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게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닝 시즌이 이제 끝났죠. 실질적으로 끝났는데 75% 이상의 미국하고 유럽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반수 이상의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하고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치를 좀 적게 잡으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환율, 유가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좀 적게 잡았는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나온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1분기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하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 가이던스를 대부분 애널리스트들, 외국도 마찬가지로 자신 있게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확실하게 얼마다 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뭉뚱그려가지고 또는 보수적으로 또 하반기도 잡아놨는데 3, 4분기 실적 지금 추정치 자체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뭔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 사실 2분기에 갑작스러운 어떤 서머랠리가 있었던 것 자체도 어떤 우리가 실적에 좀 기대었던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반기에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실적 하나뿐이었는데 그 부분까지 좀 없어진다고 하면 조금은 더 뭔가 모멘텀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0조 정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230조 수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3분기를 거쳐서 4분기로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건설주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해외 수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TLEC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협상 계속 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협상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되면
TLNC 같은 경우는 한 10조 정도 10조가 넘는 이 플랜트 공사가 중단돼 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못 받고 있겠죠. 공사를 진행 못 하니까. 이제 인력들을 다 좀 빼내온 상태인데, 이게 좀 진행이 되면 DLNC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수주 하나 따는 거거든요. 그냥 그 공사 진행되기만 하면 따는 거라서 그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직 그 해외 수주 쪽 관련된 거에 있어서 이 수주 공시를 받은 회사는 없어요. 그냥 그 저기 사우디의 저기 어디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좀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해외 수주를 올해 뭐 큰 폭의 해외 수주를 해외에 내온 건설사들은 없거든요. 그 대우건설인가가 그 수주를 좀 한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였더라? 예, 맞아. 그 LNG 수요, 최근에 이제 LNG 관련해가지고 수요를 나이지리아 LNG 트레인 7 프로젝트를 2020년 초에 대우건설이 좀 수주한 게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수주가 가능하겠죠. 왜냐면, LNG 관련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이제 이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낼 테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주가 있을 것 같아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또 천연가스 산유국이라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추가적인 수준은 좀 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산유국들이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할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 말고는 아직까지는 그 사우디 쪽에 대한 어떤 수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 그 아람코 올해 캐펙스 가이던스가 52조에서 66조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설비 투자를 더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옴시티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가 됐는데 요게 이제 최대 1조 달러예요. 640조에서 1조 달러면 1,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1조 달러 이 대규모 발주가 있을 것 같은데 1단계 공사에 한 350조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요게 그 6월 14일 날 인프라 투자 철도 터널 공사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금액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이 계획안이 좀 발표가 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뭐 도시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변 인프라라든지 뭐 도로 항만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 우리나라 이 회사들이 좀 이 해외 수주를 좀 받을 것 같으니까 그쪽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에 오일머니가 좀 움직이게 되면 해외 건설 이 해외 수주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수혜를 좀 받을 것 같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사실은 주가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뭐 8월 16일 날 정부에서 이제 이 250만 원 그 주택 공급 관련해서 이 공약이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뭐 소문나는 먹을 거 없다고 그냥 시장에서는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고 기존의 것과 좀 별 다른 어떤 파격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국내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주가에 좀 도움이 되진 않았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 건설사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수주한 공사 실적이 238조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이제 국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82.7%예요. 이게 대부분 주택공사하고 국내 이제 이 기관공사거든요. 그래서 제조 외에 민간 영역이 67.8%입니다. 세분화했을 때도. 그러면 압도적으로 주택 위주로 수주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2021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사실은 해외 수주가 굵직굵직하게 큰 게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올해도 사실은 주택 위주로만 조금 수주를 많이 해왔고 그쪽 관련해서 실적을 좀 많이 달성한 회사,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GS건설 이쪽으로 조금 주가 이 상승률이 좀 좋았던 것 같고 하반기에 만약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중동 쪽 오일머니가 좀 움직이면서 그쪽에서 큰 폭의 좀 수주가 들어온다고 하면 기대가 될 것 같으니까 굳이 건설사들을 지금 당장에 빠르게 쫓아갈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결론이 좀 나오겠죠. 하반기가 돼야지 그 부분들에 좀 가시성이 나올 테니까 지금은 그동안 받았던 주택
이 민간주택 관련된 수주 그 내용과 그거 관련해서 수익성이 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3분기에 만약에 특별할 만한 수주 내용이 없거나 또는 3분기에 시장이 조금 애매해졌었을 때 하반기 수주를 좀 기대를 한다면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을 때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림 EN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좀 도박이니까 일 안 하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뭐 CIA 요원도 아니고 그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발표가 됐으니까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수주를 받을 것이면은 한두 개 회사가 수주를 받을 것이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뭐 GS건설이라든지 또는 기타의 다른 어떤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었을 때 일부 정도는 포트에 담아 가시는 요거를 이제 꾸준하게 조금 하반기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포트에 좀 담아 가시는 전략으로 건설주를 좀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오늘 시황과 그리고 건설주 관련된 내용은 조금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가 초대형 양육사업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육아 관련된 종목들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뭐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했어요. 뭐 아가방 컴퍼니는 상한가 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가방 상한가 같고 제로투 세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죠? 한 20% 올랐고 모나리자 관련된 이 종목은 올랐다가 좀 빠졌고,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애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서울시가 먼저 좀 해줘서, 저는 서울에 살지 않기 때문에 부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러울 따름인데, 만약 정말 서울시에서 15조 원 이 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양육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시작을 하려고 하겠죠. 이런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이기 때문에, 또 포퓰리즘이라기보다도 포퓰리즘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필요한 정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좋겠지만은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15조 원이라는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 돈 어디서 만들 건가요? 지금 이 시국에 과연 그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해서 서울시가 5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이쪽에 좀 쏟아부을까?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다른 이 영역에 있는 이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더 볼멘 소리를 하겠죠. 그리고 각 지방단체들까지도, 지방단체장들까지도 서울시가 했기 때문에 비롯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돈들이, 천문학적 돈들이 좀 쏟아져 나올 거니까 그거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좀 이 편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냥 막 던진 건지 정말 계획이 있어서 던진 건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 엮여가지고 이 테마로 엮여서 이 기사와 엮여서 급등한 거를 내일 또 쫓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만약에 이거를 미리 이 정부 관계자들의 어떤 얘기를 미리 듣고 알았다라면, 알아서 만약에 샀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다 팔았을 것 같아요. 그냥 땡큐 하고 팔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이게 된다고 했었을 때 옥석 가리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때가 돼서 명확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었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 일부 종목들은 조금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않냐. 왜냐하면 이쪽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슈가 나올 거거든요. 다음번 대선에서 나올걸요. 정책이나 공약으로. 계속 나와야 될 만한 공약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과연 이게 또 돈만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좀 고민도 해봐요. 이게 우리나라 근본적인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근본적인 마인드가 바뀌어서 야근을 없애지 않는 이상, 휴가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영원한 숙제죠. 저희 엄마 아빠들의 영원한 숙제, 육아 이런 부분들. 그죠? 그래서 좀 고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조선 기자재주들이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조선 관련된 부품 기자재들이 조금 올랐는데, 뭐 동성화인텍, 저는 이제 이 오로지 LNG 가스, LNG 추진선 관련된 종목들만 보기 때문에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 이 두 종목을 보는데, 두 종목 중에 더 선호하는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또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아요. 일부 좀 조정을 받아서 오른 건데 조선주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은 배를 발주를 해서 자기 돈으로 PF 파이낸싱 프로젝트 대출을 받든 뭘 하든 자기 돈 끌어다가 배 만들어서 주고 계약금만 받고 배 만들어서 인도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 모든 또 마일스톤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됐었을 때 조선주들은 실적이 꽂히지만 부품주들은 조선사들이 배 수주를 받고 수주된 배가 인도되기 전에 그 부품사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부품들을 다 끌어다가 이제 배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부품사들의 실적이 훨씬 빠르겠죠. 더 빠를 거기 때문에 한국화본이랑 동성화인텍 요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3분기, 4분기에 오히려 만약에 4분기에 조선사들, 삼성중공업을 저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4분기에 진짜 정말 간신히 흑자 전환을 하는데 성공한다고 했었을 때 이 관련된 이 카본이랑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더 큰 실적의 이 레벨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분기, 4분기 조금 주춤주춤 할 때 미리 조금 주식을 좀 사놓으시고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실적의 추정치가 하향되는 가운데 좋은 실적, 그러니까 2분기와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주가가 좀 튈 수도 있거든요. 일시적으로나마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서 추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튬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리튬 공급 부족 우려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하루 이틀은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이 소재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애매했던 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이번 썸머 랠리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 내의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들도 많이 나셨을 거고, 만약에 뭐 저점에서 잘 매수를 했었다면 수익들도 많이 나셨을 거고,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것이라고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번 제가 이쪽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뷰를 좀 바꿨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 확대하는 인플레이션 감축안 관련해가지고 전기차 보조금 확대하는 정책을 좀 내놓으면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제한을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도 어떤 공급량을 추가적으로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어떤 정책학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증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면 그 증설이 이루어진 분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 이 소재 업체들한테 또 한 번 대규모 수주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 관련 업종 내 종목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이 성숙기가 아닌 성장기에 진입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 이제 막 성장기에 올라탔을 수 있습니다. 도입기를 지나서 이제 막 성장기에 올라타려고 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빠지면 이 종목들도 주도주였고 시장에서 가장 굵직굵직한 종목 내 이 업종 내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좀 흔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고 종목이 흔들릴 때는 그걸 좀 기회로 삼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높은지 모르고 끊임없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좀 조정과 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조금 약간 하향 안정화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주가가 조금은 큰 폭의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을 보더라도 큰 폭의 조정이라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주지 않을까요? 지금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를 좀 쫓아가기에는. 저도 사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좀 다 팔고 나서 다시는 못 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상황이라서 이 조정을 나오기를 조금은 기대를 해 봐야죠. 저 입장에서는. 물론 들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 입장에서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쟤는 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려보고 사겠다라는 거고요. 계속 좋다고 계속 들고 가실 분들한테도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장을 좀 준비를 해보셔라. 왜냐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여러분들 팔게 해가지고 제가 뭐 싸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앞서 말씀드린 시황과 연관돼 가지고 주도 조절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하락한다면 좀 뼈아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배터리 산업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진 않아요. 주가의 일시적인 어떤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픽아웃을 찍은 것도 아니고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쇠퇴기로 접어드는 어떤 그런 시기도 아니거든요. 인재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이 감축한 이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이 지원하는 거, 저 보조금 지원하는 전기차에 보조금 지원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미국 내 공장이 있는 회사들한테만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보조금 정책을. 근데 현대차의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주력 전기차 아이오닉 6하고 EV6 같은 경우는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량 다 수출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에서 점유율이 9%가 넘어갔는데 현대, 기아차 전기차 점유율이 그래서 2등인데 이 보조금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그 차량의 어떤 전기차 판매에 대한 모멘텀이 좀 줄어든다면 주가가 좀 주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장 짓고는 있는데 그 공장이 완공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025년입니다. 아직 뭐 지금 올해 다 갔다 하더라도 2년이 더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는 사실 전기차 판매량이 만약에 줄어든다거나 가격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비싸지니까 사실은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다는 거는 가성비잖아요. 가성비인데 그 가성비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좀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실적에 조금 또는 모멘텀, 실적이라기보다는 모멘텀이죠.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좋습니다.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폭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안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만 전자가 좀 지켜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오늘도 1.8%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정말 극도의 불안감으로 오전 시장에 몰아넣었다 삼성전자 반등과 더불어서 시장이 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고 그 믿음의 원천은 결국은 삼성전자의 어떤 3나노 공정에 관련된 이 초미세 나노 공정에 관련된 수율 이게 저는 확실히 좀 잡힐 거라는 기대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 안 좋으니까 낸드 쪽에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쫓아가려고 뭐 이렇게 단수 올리는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단수를 256단인가 210단이었든지 그 단수가 아무튼 삼성전자가 제일 높은 단수를 쌓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도 이제 그 단수 쌓기 이 기술 이 격차를 좀 줄이는 데 좀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오히려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서로 그 시장에서 좀 누군가 선점을 하려고 하면서 시장 뭐 분위기 자체가 낸드 쪽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메모리에 대한 우려가 낸드 쪽으로 조금 반감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역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업황에는 조금 좋은 긍정적인 이슈일 것 같고 하반기에 삼성 이 3나노 수율이 좀 나오고 파운더리 점유율을 TSMC와의 어떤 파운더리 점유율 격차를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그리고 TSMC가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이 다른 어떤 미국의 이 IT 회사들로부터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면 그거는 삼성전자한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도 그에 따른 어떤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거고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급하게 쫓아보실 필요는 없죠. 하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섹터 업종이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익캐시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좋아하는 종목이고 원익 IPS도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다른 건 좀 잘 안 보려고 해요. 최근에는 이제 뭐 이 반도체 쪽과는 좀 다르기는 한데 LX 세미콘이나 시그네틱스 이런 종목들, 뉴프렉스 이런 종목들도 몇 개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해보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너무 벌리지 않으려고요. 그러면 이게 너무 방대해지고요. 겹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A와 B가 같은 사업을 하는데 뭐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조금은 좀 다른,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쪽에 뭔가 특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도 똑같은데 누구는 하이닉스고 누구는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부하게 되는 양도 너무 방대해지고 이렇게 한 종목부를 한 4개, 5개 정도로 좀 맞춰놓고 거기서 움직이는 것들을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가시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다 담으려고 그러면 다 좋아 보입니다. 예, 반도체 소부장 관련은 다 좋아 보이고, 왜냐면 이게 글로벌 1등 회사 그리고 뭐 2등 회사를 다 고객사로 두고 있는 부품사들, 소재 업체들이잖아요. 그냥 좋을 수밖에 없죠. 사업 내용, 이 사업 보고서상의 어떤 주요 내용 이런 거 다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 사고 싶어지니까 한두 개 정도만 딱 찝으셔가지고 보시면서 좀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환율이 지금 장중에 최근에 좀 많이 튀어요. 이게 좀 중국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뭐 위안화 관련해가지고 위안화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우리나라는 또 위안화하고 연계되는 게 좀 많아요. 국내 환율은. 그래서 위안화와 연계돼서 위안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전 고점을 좀 뚫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져서 이거 좀 이게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안화 좀 계속해서 좀 약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좀 큰 폭으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1,420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25원 이렇게 좀 뚫으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29원이 정고점인데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다시 환율이 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이라서 이거 만약에 1329원을 뚫으면 1500원도 무섭습니다. 1500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불안불안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시황과 좀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환율이 먼저 움직이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루하루 움직이는 환율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여서 환율이 이 고점을 깨고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시장에 나중에 후폭풍으로 좀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환율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뭔가 벌어질 어떤 시장의 모습들을 미리 대변해 주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왜 불안해하고 쟤는 왜 주식을 팔아서 자꾸 빠지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빠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더 좋습니다. 저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려있는 주식이 많아요. 저도요. 그 물려있는 주식이 시장에 올라가면 계속해서 제 마이너스를 깎아주잖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왠지 모를 그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저번 시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뭐 그 상황에서 또 이 현금을 만들어 보시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조금 오해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시장에서는만큼은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정리가 되고 현금이 마련이 돼서 다음번 시장에 다시 지수가 2200, 2100 갔다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그걸로 기회를 살릴 수 있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조금 생각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 왔던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시장에서 오늘 사실 이제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은 없을 것 같아요. 방산주는 그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방산주는 저 외에도 이제 시장에서 너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서 그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 수출로는 10위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제 기사 나온 게 우리나라가 4대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뭐 이탈리아도 꺾어야 되고 프랑스도 꺾어야 되고 독일도 꺾어야 되고 다 하는데 4대 강국 1위, 1, 2, 3, 4위 업체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게 저라도 동남아 국가라든가 아니면 유럽의 뭐 폴란드, 노르웨이 그러니까 너무 이 GDP 규모가 월등하게 크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저렇게 러시아가 유럽 내에서 그냥 난리를 치는데 국방에 대한 국방에 대한 이 국력 강화, 국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다 노후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미국 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이거 얘네들이 원하는 건 1000대 500대를 바로 원해요. 바로 전시에 즉시 투입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을 원하는데 안 줘요. 야, 우리 한 20대 줄게. 1000대 계약한다는데 지금 20대 주고 나머지 980대는 20년, 10년 걸쳐서 줄게. 이게 뭐예요? IP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나눠서 주면은요. 지네들이 만든 장비가 예를 들면 먼저 200대 받은 것, 20대 200대 받은 거는 20년 뒤에 들어오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되라는 거죠? 이게 안 맞잖아요. 10년 뒤에 들어오고 막 이런다는데. 우리나라 애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가격도 비싸. 그리고 자기네들은 20년 뒤에, 10년 뒤에 예를 들면 그 전차를 다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는데 신형 전차가 나와요. 거기서 또. 이게 뭐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냥 초기에, 1000대 중에 그냥 뭐 절반 주고, 절반 가까이 주고, 나머지 바로 만들어 줄게. 우리나라 저기 군대에 들어가는 것까지 뺏어라도 니네한테 줄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기술까지 좀, 이 기술까지도 이제는 이 전달해주는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전차 수출해가지고 폴란드도 자체적으로 이제 전차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차를 보고 설계도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되니까 사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아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어떤 저기 그 방산 관련된 물품을 사게 되면 그 조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은 이 관련돼서 비슷한 거를 만들지 못한다.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T-50 이 정찰기도 그 F-15를 받으면서 그거하고는 똑같은 스펙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작은 걸로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있어요. 같은 스펙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뭐 이 조약들이 있어요. 무기를 수출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약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 쪽에 수출을 하면서. 그러면 걔네들도 비슷하게 만들겠죠. 이제 그거 보고. 노르웨이에서도 지금 또 우리나라 전차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독일 전차는 너무 비싸고 미국 것도 그렇고 바꿔야 되는데 한국 거 보니까 가성비도 좋고 물건도 빨리 빼주고 그렇죠? 일석이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최근에 LIG 넥스원이 이 수주 규모가 2021년 기준으로 8조가 넘는데 올해 해외 수주가 추가적으로 되면 10조가 더 넘어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넥스원도 좋고 넥스원이 특히 나는 게 이제 그 천궁인데 아랍에미레이트에 판매됐는데 발사체하고 이 유도체 요거는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디펜스가 하는데 탄도 있잖아요. 탄도 이 체는 저기 LIG 넥스원이 만드는데 걔네들은 유지보수만 하면 돼요. 앞에 말씀드린 발사체하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소모품이니까 외출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가는 거죠. 미사일 쏠 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갖다 채워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면 LIG 넥스원도 태조 이방원 계속해서 시장에서 얘기는 하지만 이 수주 사이즈나 해외 실적 관련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서 방산주들도 끊임없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제 보유 종목이 인텔리안테크가 올라오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제가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산주로 좀 엮여가지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인텔리안테크는 방산주는 아니죠. 방산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지상에서 어떤 레이더를 이 안테나를 설치해주는 이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방산주로 엮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본 이 회사의 테마는 사실은 그 우주로 인공위성을 쏴서 위성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상용화해서 위성으로 쏘아주는 통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글로벌 음영 지역의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음영 지역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무리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고 비행기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고 아무런 제약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고 배 위에서도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인텔리안테크의 어떤 고객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을 전 세계 글로벌 2위 사업자인데 원앱이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용화가 되는 시점이 조금 가시화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스타링크의 이 미국 내 미국 전체 이 주에
상용화가 원래는 작년에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뉴스가 아직은 없고 원액 같은 경우도 일부 통신사들, 호주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통신사들과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이 상용화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좀 나온 뉴스는 제가 히스토리를 좀 검색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얼마 전에 해봤었는데 그 관련된 뉴스는 좀 못 찾았었거든요. 혹시라도 찾으셨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인지 좀 확인 좀 해보게.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이게 인텔리안테크가 만약에 그 수주를 다 온전하게 받는다고 했었을 때 인텔리안이 받아갈 수 있는 수주 규모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게 수십조 원 단위로 커질 수가 있어서 지금 실적은 아직까지는 뭐 20억, 30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 실적은 190억까지 좀 나오기는 해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만약에 수주가 대량 수주가 좀 터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했었을 때 실적의 어떤 점프업 이런 데는 규모가 좀 가팔라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상용화가 올해 연말부터 상용화를 하려고 이게 좀 두 회사가 경쟁을 좀 치열하게 한다고 하면은 올해 연말 수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수주가 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그 모멘텀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주가 상승 모멘텀이. 그러면 내년에 조금 히트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연말부터 내년에 좀 히트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 이 종목은 단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 역시도 단기로 보지는 않아서 뭐 한때 뭐 무중 이슈도 무중 이슈도 있다고 하고 또 뭐 액분 관련된 이슈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총이 6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저는 5조 정도까지 그냥 이 악물고 좀 기다려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동참하실 거면 개별 종목이고 단기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 동참하실 거면 부디 싼 가격에 좀 매수를 하셔서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은 가격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사실은 요때 쫓아서 매수해드렸던 분들도 계시고 제 계좌, 제 이제 개인 계좌에서도 요때 물론 그 전에 산 것도 있지만 요때 쫓아서 좀 매수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물려 있는 것들도 좀 있어서 지금 가격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격 조정이 좀 있어서 7만 원대 초반 정도, 60일선까지 해가지고 7만 원대 초반 정도, 60일선 이제 올라오겠죠. 7만 원대 초반, 한 7만 1,000원 또는 7만 1,000원이 깨지는 7만 한 4,500원 뭐 요 정도 가격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일부 좀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놓으시고 저와 함께 좀 장기적으로 한번 가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트래킹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꽤나 비중이 많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저도 꽤나 비중이 좀 많아서 전체 제 고객 포트폴리오 비중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뭐 특별하게 이제 말씀드릴 만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시장 내용 극단적으로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 한번 좀 잘 한번 되새김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슈들 오늘 말씀드린 이슈들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뒤이어서 말씀드린 종목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시에 또 방송 올라가게 되면 채팅창에 어김없이 이 표요가 제가 이제 채팅창에서 표요라는 그 닉네임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피디님. 근데 이게 제 유튜브 계정을 제 딸내미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한 채널 이런 거 보면요. 눌러서 보시면 애들 막 이렇게 슬라임 가지고 놀고 있는 채널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장 차장님이 이게 애인가? 이런 취미가 있으셨나? 라고 조금. 그리고 이제 말투나 이런 것도 가끔 댓글 달린 게 굉장히 애스러운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인가?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 딸내미가 제 유튜브 계정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바꾸면 바꿨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표요로 밤 10시에 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